여러분 주위에 쌍둥이 보신 적 있나요? 왜 쌍둥이인데 다르게 생겼을까 궁금해 보신 적 없나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단백질인데 과연 이 단백질이 유전자 코드로 다 해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한 인체와 질병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방금 드린 질문에서도 아실 수 있으시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후성유전학과 PTM, PTM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단백질이 다양해지는 코드인 PTM과 후성유전학으로 우리 세포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적응한다 라는 건 무엇이 바뀌어야겠죠? 저희 세포 안에는 작은 공간인 핵이 존재하는데 이 핵 안에 유전자가 아주 빼곡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유전자가 그냥 막 실타래처럼 풀려져 있다면 언젠간 엉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유전자가 아주 규칙적으로 구슬에 실이 매여 있듯이 그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스탑, 그 다음에 안 된다 라는 코드를 적어 놓은 것처럼 단순히 구슬에 실타래 유전자가 감겨져 있기만 한다면 그게 아무리 규칙적이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신호가 와서 구슬에서 실이 풀려나가거나 혹은 다시 감기거나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는 단백질, 우리가 보는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후성유전학이라고 합니다. 후성유전학에 이해가 없었다면 그냥 유전자 코드만 보고 어떤 단백질이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세포가 무언가에 바뀌었을 때 질병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덜 가고 싶은데 이러한 식으로 반응을 할 텐데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우리는 후성유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성이란 단어가 한글로는 조금 약간 뒤떨어진다는 얘기인가 하실 수 있지만 라틴 그 어원으로 가보면 에피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았는데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above, 무언가 하나의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전학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을 조금 더 위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되겠죠. 그럼 후성유전학은 유전학보다는 한 단계 위여야 할 텐데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의 후성유전학은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DNA에 일어나는 무언가 변화. 즉, 구슬이 DNA를 감길 때 실이 두껍거나 얇거나 하면 감기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실 자체에 일어나는 변화도 있겠고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슬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즉 구슬이 매끈하고 미끄덩거리면 실이 잘 안 감길 거고 구슬이 거칠게 되면 실이 잘 감길 텐데 이러한 것을 조절하는 것을 히스톤의 변화라고 하고요. 그 변화를 쓰는 라이터가 있고 지우는 이레이저가 있고 읽는 리더가 있습니다. 라이터와 이레이저도 중요하지만 리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단순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리더가 읽고 그 다음 뭔가로 넘겨주는 이러한 현상이 아주 중요해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될 때 우리가 뭔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단백질은 어쨌든 DNA 유전 코드에서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유전자가 바로 단백질로 되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메신저 RNA라고 하는 여러분들 메신저 많이 하시죠? DNA와 단백질을 이어주는 그러한 RNA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RNA 말고 코딩, 단백질로의 코딩에 참여하진 않지만 논코딩 RNA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마이크로 RNA라는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 DNA가 구슬이라고 한 단백질에 얼마나 감길지 혹은 얼마나 풀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를 후성 유전학의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DNA라고 하는 유전 코드가 우리 몸에 보이는 프로틴, 피노타입, 보이는 걸로 바뀐다. 그 안에 메신저, 가운데에 메신저 RNA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왼쪽 아래에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1958년 아마 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은 분들은 왓슨 앤 크릭 두 명의 과학자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뉴클릭 엑시드, 즉 DNA든 RNA든 무언가 유전 정보를 가진 코드가 단백질, 눈으로 보이는 걸로 바뀐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DNA랑 RNA는 그래도 좀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뉴클릭 엑시드라는 걸로 묶이니까 단백질은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RNA와 DNA의 차이인데요.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나선입니다. DNA 코드가, 즉 DNA는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RNA로 정보가 넘겨지려면 일단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DNA 중에 하나가 RNA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코드가 되는 것이라서 조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전사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힌트에서 DNA랑 RNA는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 표시를 해놨는데 단백질로 가는 것은 좀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RNA에 하나의 바운더리, 경계가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몸엔 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NA가 RNA로 가는 것은 핵 안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이 정보가 한 번은 핵 밖으로 나와야지만 단백질로 됩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 핵이 없는 것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핵이라고 하는 경계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혹시 DNA가 RNA로 되는 전사 과정에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 핵 바깥으로 우리 몸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무언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교정하고 한 번쯤은 고쳐보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저도 이러한 점이 인체와 질병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DNA와 RNA는 조금 비슷한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RNA가 단백질로 되는 것은 트랜스레이션, 번역이라고 하는 조금은 더 큰 변화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앞서서 전사는 DNA가 RNA로 돼서 조금 비슷한 변화고 번역은 좀 다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될 때도 우리 몸에서는 검교정을 해서 조금은 변화를 적응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뮤테이션, 돌연변이, 생각만 해도 별로 좋지 않은 단어죠. 근데 밑에 보시면 사일런트라고 하는 조용한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로 될 때는 유전자 3개가 단백질의 하나의 코드로 되는데요. 이 3개 중에 1개가 조금은 다르게 돼도 똑같은 단백질 코드, 아미노산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침묵의 돌연변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주 스마트하게 이 변화에 조금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 중에서는 단백질로 가는 것까지도 복잡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앞서 슬라이드 제목에서 PTM, 궁금증을 느끼길 바라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 PTM은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의 줄임말입니다. Post, 뒤란 얘기죠. Translation, 앞서 설명한 번역입니다. Modification, 변화입니다. 그럼 단백질이 끝이 아니었구나. 단백질 뒤에 또 변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여기에 있는 하이드록실레이션,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복잡 다양한 PTM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또 다양한 코드가 붙으면서 히스톤에서 구슬이 풀리고 감기고에서 결정돼서 단백질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세포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즉 핵에서의 후성 유전학, 그 다음에 핵 밖에서의 PTM, 이 두 개가 우리의 다양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지놈, DNA만 해도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가운데 트랜스크립톰, RNA만 해도 그 다양성이 더 증가됩니다. 즉 앞쪽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은 후성 유전학, 그리고 뒤쪽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은 PT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PTM 덕분에 우리는 쌍둥이도 다르게 되고 후성 유전학과 PTM 덕분에 같은 유전 정보도 이렇게나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히스톤이라는 구슬을 DNA 실타래가 감기기 위해서는 라이터와 이레이저와 리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히스톤에 어떤 코드가 있고 쓰려는 애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톤 주변에는 또 다른 단백질도 올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PTM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라이터와 이레이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PTM이 쓰였을 때 이것이 리더에 의해서 읽혀야지만 두 번째 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리더가 없이는 두 번째 코드가 나올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코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제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여기 지금 농구 선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도식화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표지 모델이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사실인데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농구 매니저를 했던 생각도 났고 또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런 농구 선수들의 싸움이 하나는 PTM 코드를 지우려고 하고 하나는 이기려고 쓰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노말, 즉 정상과 캔서를 결정짓는데 아주 좋다기보다는 중요한 코드로 밝혔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표지 모델로 선정을 하였고요. 제가 밝혔던 어떤 코드 이름이 이렇게 다른 교과서에까지 쓰이게 돼서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후성 유전학과 단백질 코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면으로 살펴보면은 기존의 후성 유전학만으로는 일란성 쌍둥이가 왜 다른지 설명하기 힘들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양한 PTM 코드의 조절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유전자의 정확한 발현량을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유전자 가위가 후성 유전학과 또 PTM과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전자 가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오른쪽 아래에 네이처 표지에서 2017년 정도에 CRISPR is everywhere 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유전자 가위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죠. 근데 노벨 화학상의 영광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받았는데 이 노벨 화학상을 받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처음 발견한 사람인가 이걸로도 많이 싸웠을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가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학자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지만 왜 누가 집중을 받고 노벨 화학상의 영광을 안고 다른 분들은 못 받았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제가 감히 판단할 순 없지만 노벨 화학상을 받은 두 명의 여성 과학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존재하면서 상당한 콜라보레이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쟁쟁한 경쟁자가 보스턴에 한 명 더 있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젊은 과학자로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리를 밝힌 사람이 두 명의 여성 과학자였고 이것을 진핵세포, 앞서 제가 저희는 핵이 있는 진핵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핵세포에서 검증한 사람이 팽장이라고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꼭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는 더 어린 청중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누가 팽장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이 젊은 과학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언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어릴 때에도 충분히 이 발휘를 해서 더 나이가 많고 적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MIT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하기로 제가 여기 밑줄 그은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앙상블 액트, 즉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가 함께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크리스퍼를 발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who를 좀 바꾸면 how가 되죠. 그 다음에 how was CRISPR discovered 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밝혔냐 보다는 어떻게 밝혀졌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who가 how로 바뀌면서 letter가 rearrange 됐죠. was는 삽입됐죠. 그리고 CRISPR discovered는 플리핑이 됐죠. 이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유전자 조작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크리스퍼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벨 화학상은 2020년에 나왔지만 크리스퍼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건 1987년도에 오사카 유니버시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좀 속상했을 것 같긴 해요. 이 논문의 마지막을 보면 뭔가 반복되고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유는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때 이유를 알았더라면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탈 수도 있었을 텐데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누가 발견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더 흥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여러분들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요즘 너무나도 중요한 AI와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가 생물학에도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글자가 저 위에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까만색 글씨에 섞여 있었다면 여러분들 과연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 60년대에 처음으로 이 서열을 봤을 때 규칙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래에 있는 서열에서 규칙 찾으실 수 있겠어요? 저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엔터를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앞에 꽤나 비슷한 것들이 오게 되죠. 즉, 이 비슷한 유전자 코드가 크리스퍼 캐스9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퍼 캐스9은 박테리아가 외부에 있는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몸에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침투를 받으면 내가 잘라버려야지 라고 하는 데서 유전자 가위가 나왔기 때문이죠. 즉, 이 단백질이 되기 이전 유전자 코드에서 반복되는 서열을 박테리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즉 박테리아의 면역성을 이해한 이 크리스퍼 리핏이 크리스퍼 캐스9의 기본이 되었고 이것을 60년대엔 발견하지 못했지만 뒤후에 두 여성 과학자는 발견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지나치기 쉬웠던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DNA, 코드, 히스톤 구슬의 변화, 그다음에 논코딩 RNA.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이 질병으로 가거나 혹은 질병을 다시 돌리거나 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초 현상을 바탕으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후성유전의공학 연구실인데요. 쌍둥이뿐만 아니라 애벌레, 벌이 되기 전 애벌레가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같은 애벌레지만 로얄 젤리, 빨간색 글씨 로얄 젤리를 먹었느냐 아니면 일반 사료를 먹었느냐가 다른 후성 유전학을 매개하게 됩니다.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은 여왕벌이 되고 그냥 일반 사료를 먹은 벌은 일벌이 됩니다. 같은 유전자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러한 것이 우리 몸에도 쓰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세포와 일반세포가 다른 이유를 찾았고 질병세포만 골라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후성 유전학과 PTM 코드로 변화 적응하는 힘을 설명드려 보려고 했고요. 제가 최근에 후성 유전학을 음악으로도 차이를 보려는 시도를 조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와이파이 발명으로 이어진 거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예술과 과학은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헤디 라마르라는 배우는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대표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 과학자가 조지 엔타이라는 영화 음악 작곡가를 만나서 88개의 건반에서 88개의 비밀 신호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와이파이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는 헤디 라마르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지만 101번째 생일에서 101, 이진법 중요한 거 알겠죠? 이 생일에 No 헤디 라마르, No 구글, 즉 헤디 라마르가 없이는 구글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여성 과학자는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피아노가 없었으면 와이파이가 없었을 텐데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이언스가 없었다면 아트도 없지 않을까? 즉 유전 정보에서 한번 음악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브라피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작은 심플한 생명체이지만 지브라피쉬는 투명한 물고기여서 유전자 정보를 해석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실험 동물입니다. 이 유전자 코드가 지브라피쉬에서도 밝혀져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다양한 운명이 존재합니다. 피부로 가라 에피더미스가 있을 수 있고 노토코드, 사람에는 척추에 해당되지만 척삭으로 가라 라고 하는 유전자 코드를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음악을 유전과 후성 유전학을 분석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르게 들리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만으로도 혹시 에피더미스 피부와 노토코드 척삭 다르게 들리시긴 했나요? 여기까지가 유전학적으로 다르게 후성 유전학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다르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후성 유전학이 가미돼서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악기로 확장을 했습니다. 후성 유전학을 가미해서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후성 유전학과 PTM 코드가 실제 우리 몸의 단백질로 눈에 보이게도 다르게 되지만 이게 코드 자체를 한번 음악으로 바꿔봤을 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닌 또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인 청각화로도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궁금해 하시고 또 그 궁금증을 나중에 해결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